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가까스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선거제 개편을 연계해온 야3당은 더불어한국당 야합이라면서 국회에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는 아예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친박신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가 그 신호탄입니다. 새해 정계 개편의 예고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직설 2018년 마무리하는 국회 평가하고 내년 정치 지형 예측해보겠습니다. 국회 상황에 밝은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카톨릭대의 차재원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지내셨던 강선우 전문위원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선우 부대변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했고 야3당은 강력 반발입니다. 국회 상황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점을 나흘 넘긴 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해왔던 소수 야3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 2당끼리 손을 잡은 겁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잠정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들과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 당은 우선 내년 예산안 470조 5천억 원 가운데 약 5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 회계 적립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또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3만 6천 명에서 3천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예고된 대로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지만 출산 가정에 250만 원씩 주겠다는 출산 장려금 계획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빠졌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을 당초 한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합의해 종부세 후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어서 오늘 예산안은 처리될 예정인데 화면 보신 것 중에 눈에 띄는 거는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예산안 처리되면은 이제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한다 해서 마지막으로 김동연 부총리 얼굴 보이는 게 좀 눈에 띕니다. 먼저 좀 큰 것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470조 5천억짜리 여기에서 한 5조 정도를 삭감했다, 깎았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 5조 원이 어디서 깎였는지 그 주요 내용부터 좀 한번 여쭤보고 좀 살펴보고 가죠. 차재원 교수님 뭐 국회 경험 많으시니까 네. 5조 원 정도 줄인 거면 많이 줄인 거죠? 많이 줄였다고 액수만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예산 심의에 착수할 때 네. 지금 한 20조 정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 5조는 아마 그 20조라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하나의 선언이었던 것이고요. 있었고요. 5조를 만약 삭감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크게 삭감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예. 최종적으로 지금 예산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요? 왜냐하면 여야 간에 지금 정액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야3당을 제쳐놓고 이 지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모여 앉아서 결국 정액 부분을 할 것이다. 그 정액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잘 지켜보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제 일단 5조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앞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자리 예산에서 6천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 성공 패키지, 그러니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이런 일자리 예산이 한 6조 원 정도 줄을 거고요. 네. 또 남북 협력
기금에서 일반 회계에 전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한 1천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공무원을 내년에 정원을 한 3만 명 규모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3천 명을 또 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았던 그 지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4조 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정부의 그 세수가 초과 한 26조 정도가 초과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 4조를 활용해서 이 올해 그러니까 지금 그 국채를 미리 내년에 상환할 거가 미리 4조를 미리 상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내년에 또 추가 그 국채 발행 규모를 1조 8천억 정도를 또 하기로 그러니까 양당이 합의를 하는 바람에 과연 올해 그럼 미리 땡겨서 갚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예상했던 비판이긴 한데 국채 얘기 나오니까 결국은 예산 늘리고 결국 빚내겠다는 얘기로 좀 국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결국은 청년, 취업, 공무원 이런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키워드 들어가 있는 예산 부분만 좀 이렇게 찍어내서 삭감한 것 같은 그 느낌을 좀 봤는데 실제로 이게 계속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냐 시비가 걸렸던 예산들에서 좀 이렇게 뺄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제가 이게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바로 이게 그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청년 채용 내일 채움 공제. 내일 채움 공제. 예. 아,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그 8월 말 기준으로요. 9.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올해 9.7%. 그다음에 이거 네 번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있죠. 여기 10월 말 기준으로 3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기업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청년들 채용을 하면은 우리가 정부가 예산으로 얼마 도와줄게 이런 예산들이었는데 예산만 확보해놨지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1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저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야당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던 대목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국채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올해 발행액이 15조입니다. 원래는 이게 계획은 28.8조인데 그중에 올해 15조를 발행했거든요. 근데 4조를 조기 상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공무원 3,000명 감원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점에서 볼 때 저는 이게 그 양당 합의가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찌 됐든 그래서 5조 2천억 원을 줄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상근 부대변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반가운 얼굴이고 새로운 얼굴이라 어느 누구시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캠프 때부터 정책 입안에 참여하셨죠? 네,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부대변인으로 일했습니다. 정책부대변인으로 좀 일을 하셨고요. 지금은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회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그래서 교육 분야, 정책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거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좀 오늘 좀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먼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뭐 하신 건 개입하신 건 아니지만 이 삭감 내용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줄일 때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은 여당이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려서 좀 깎인 건가요? 이 예산안이 헌법상으로 12월 2일까지 이렇게 통과되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일이나 지나서 늦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제 이렇게 예산안이 합의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자체는 다행이다라는 평가. 네, 그래서 한 1% 전체 470조 정도 중에 5조가 삭감이 됐으니까 한 1% 조금 넘게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된 그 돈 자체를 놓고 보면 뭐 그렇게 적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큰 틀이나 방향은 유지하는 방향에서 잘 합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청년 관련 일자리 삭감된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자리 예산이 전체가 6천억이 아니 2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천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된 거고요. 23조에서 6천억 정도가 줄어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가 1조가 넘는 예산이었습니다. 1조 1천억이었죠. 네, 그 중에서 1천억 정도가 이렇게 줄어든 거고요. 이 부분은 여당에서 많이 양보를 했어요. 남북 협력기금 1조 정도 규모면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정도 규모는 갖고 있었다. 이거는 깎을 수가 없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남북 협력을 감안을 해보면 1조 1천억 원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거기서 1,000억 정도는 양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건 하고 그리고 지킬 건 지켰다. 지킬 건 지켰다. 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종부세 관련해서 그 2주택자도 그 처음엔 300%를 이렇게 주장을 하다 그래서 예. 200% 정도에서 이렇게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에서 200%로 줄였다는 건 뭘 의미를 하죠? 올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세금을 낼 때 내년에는 그 3배까지 내도록 원래 원안이 돼 있었는데 2배까지만 올리도록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에서 200% 죄송합니다.로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100%나 그러면 준 건가? 그럼 엄청 많이 줄은 것 같은데. 2주택자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럼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전체에서 한 4억 정도 세수가 줄어든 걸로 보이기 4억밖에 안 때문에 돼요? 네, 그래서 그 퍼센트에서는 또 합의를 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치는 것도 그렇게 큰 데미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걷어서 무슨 세수를 확보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무로서의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4조 줄였다 그래서 이거 왜 줄였냐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 뭐 예산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뭐 국민 여러분들이 예산에 얼마나 더 관심 있는지 요거 하나는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일자리 예산에서 주로 이제 깎였다는 건데 설명을 들어보니 세 분 말씀이 이건 뒤집어 얘기를 하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정교하고 뭐가 치밀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5조씩 팍팍 깎아내도 뭐 내년도 일자리 예산에 그렇게 큰 저항감이 없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뭔가 정부 예산안도 정교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예산 규모 내년에 그러니까 네. 정부 원안에 포함된 게 한 26조 정도 규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지금 일단 지금 또 밝혀진 것만으로 한 6천억 정도라고 한다면 예. 뭐 그렇게 그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크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니다. 많이 그리고 또 삭감된 건 한편으로는 아니다. 예. 사실 일자리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상당히 뭐 국회 심의 단계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것이라는 부분은 요 정도는? 미리 정도를 나름대로는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기재부에서 원래 예산 짤 때 예산 요 짤 때 정도? 대충 다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심의 가면 예. 여야간 주고받기 위해서 상당히 그 야당이 상당히 공세가 강한 그 수준 그러니까 그 지지면은 조금 더 정부가 조금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이 그동안의 그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깎일 거 예상하고 요즘 깎일 거 하고 약간 어느 이렇게 정도를 한다고요?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니까 그 정부가 생각한 대로 예. 일자리 자체에 생각은 타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비율로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간행에 비춰보면 예.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뒤로 돌아서서는 미소를 짓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화장실 가서는 그냥 거울 보고 씩 웃을 수 있는 삭감 액수라고 보시는 저는 뭐 것 그렇게 같아요. 국회 경험이 있으시니까 영업 비밀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예. 예를 들어 이게 54조 예. 일자리 예산이 이게 투입됐잖아요. 예. 근데 역대 지금 이게 청년 실업률은 최고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는 이게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게 국가가 만드는 일자리는 단기 알바. 예. 지금 이게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대폭 삭감이 맞고요. 예. 지금 이게 오히려 기존에 54조 투입한 거 이것도 이게 성과를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뭐 생각난 김에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하지만 한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자리 예산 54조, 55조면은 1년이 54주, 55주니까 일주일에 1조씩이잖아요. 들어간 예산이. 그러면 그 1조를 그냥 차라리 그냥 다 나눠 줘버렸으면은 오히려 청년들한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아주 회의적인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정부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며 정부는 그럼 뭐 하고 있냐라는 지적 뭐 할 수 없죠. 일자리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는 강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맞죠.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일자리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 마중물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기 알바나 아니면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그런 일자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중에는 그리고 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장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자리 또는 뭐 그 아르바이트 자리도 원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써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단순히 돈을 투입을 하면은 그거는 그 시점에 머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꼬를 터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제가 한 말씀도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러니까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 민간 기업이 만드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마치 그러면 지금 그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일자리 예산 자체가 뭐 이 정부가 지금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정원한 분명히 하는 측면이 있지만 모든 그 뭐 50몇 조, 20몇 조 예산이 전부 다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가 그 일자리 그 삭감대 부분 이야기하면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런 걸 일종의 아까 우리 강선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처럼 이 시청자들께서 착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보탭니다. 자, 어찌됐든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치열한 토론 끝에 이 정도 삭감하고 오늘 처리되기로 합의했다까지만 좀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건 큰 대한민국 역사상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 좀 짚어봐야 됐습니다. 아동수당. 잘 사는 집 애나 못 사는 집 애나 구별하지 않고 월 10만 원씩 다 주겠다. 자, 요거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첫 사례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첫 사례가 될까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그 보편복지 첫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예, 이게 원래는 못 사는 순으로 50%만 아래 계층부터 주기로 하자 이랬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 90%로 하자 그랬다가 90% 걸러내고 10% 그 뽑아내는 상류층 뽑아내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 아예 다 주고 말자 지금 이렇게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상급식하고 똑같은데요. 네. 무상급식도 이게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걸 찬성하는 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보편복지는 반대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게 저출산율이에요. 지금 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이게 꼴찌 아닙니까? 올해는 이게 학계 출산율이 1위 무너지고 있어요. 신생아가. 따라서 이게 저는 그 어떤 출산을 장려하는 이게 아동수당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이게 그 저는 지급해도 저는 이게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이게 아까처럼 90%면 거의 다거든요. 그럼 이게 10% 선별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앞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보편복지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편복지의 첫 번째 이 정책은 사실 무상급식이었죠. 그렇죠. 무상급식이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아동수당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득 구분 없이 다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은 이 제도 자체를 상당히 지금 그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인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출산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깃발을 들은 측면 그런 아마 정치적인 상당히 상징성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도 무상급식의 대상이냐 아니냐가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사례였었는데 그거를 떠나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동수당 10만 원은 잘 사는 집에나 못 사는 집에나 다 주겠다라고 지금 이제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이게 좀 확인된 거 아닙니까? 만 7세니까 초등학교 한 2, 3학년까지죠. 이게 이 혜택 받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부터 내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0세에서 5세까지만 주고 그러니까 10월 달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7세면은 초등학교 들어간 뒤에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학 전인가요? 입학 전 아동으로. 입학 전 아동으로. 9월 달부터는 84개월까지. 84개월까지. 차 교수님이나 저는 혜택 못 받는 거네요. 이제 다 지나가가지고. 좀 있으면 뭐 또 애들 결혼하면 또 혜택을 보겠죠.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지만 국민 입장에서 이 아동 수당에 대한 이 평가는 어떨까요? 이거 국민들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긴 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제가 이게 저번 주에 오세훈 시장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무상급식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그럼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제가 보수로서 무상급식을 반대했거든요. 아까 이게 앵커님 말처럼 야 이건희 아들도 이게 공짜로 밥 줘야 되냐.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예를 들어 이건희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니까 밥은 그냥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네, 오세훈 시장도 그 부분에 후회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답습니다. 예, 변심을 그런 식으로 근거를 바꿔서. 그렇죠. 이게 저는 토론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바꿀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상급식이나 이게 아동수당 이 부분은 이게 아까 좀 찬성하고 이게 보수층에도 찬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은 이 아동수당 전면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저출산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가적인 문제고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는 그런 문제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유일한 그 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예요. 그 출산율이라 하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저출산이 빨리 진행된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고령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여성 한 명의 아이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번에 그 합의한 예산안에도 아동수당 확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출산 장려금 지급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많죠. 난임 치료 확대를 위한 그런 예산도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 출산율을 저출산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지금 이제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더 주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낳은 아이들도 그 다양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즉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을 하는 그래서 두부모 가정만이 이제 정상적인 가족은 아니다. 한부모 가정도 그 정상적인 가족의 범위에 충분히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낳은 아이들도 좀 잘 키워보자. 그리고 또한 그 어떤 뭐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사회 편견 때문에 그 이미 이렇게 가진 아이를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산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부모 가정을 잘 지원을 한다면 이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출산율이 1.5 정도 됩니다. 1.5면은 이제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유산으로 인해서 그 없어지는 아이의 비율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0.3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비율만 높일 수가 있어도 우리가 상당히 1.5라는 목표치에 근사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보면은 가장 극심한 저출산을 겪었다고 유명한 프랑스 같은 나라도 0.3이라는 숫자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속도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빠른 나라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강 대변인께서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댓글들을 제가 쭉 읽어봐서 정리를 좀 해봤더니요. 여성들인 것 같아요. 이 보내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 주면 애 낳을래라는 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느낌이 아동수당 얼마 준다, 출산장려금 얼마 준다, 전부 다 돈이라는 거예요. 수당. 그러니까 도대체 여성들이요 얼마 드리면 애 낳으시겠습니까로 받아들일 정도라는 반응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예산으로 수당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삶의 패러다임, 근무 형태, 양성평등, 이 삶의 질이 높아져야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지 돈 몇 푼 더 예산 늘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성들은 정작 이렇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출산주도 성장을 그 한 달 반 전인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일종의 성장 정책, 소득주도 성장이 맞서는 정책으로 내세웠을 때 많은 비판이 나온 부분이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러지 말고 그냥 2천만 원 줘버리자 그냥 화끈하게 나왔다가 비판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출산의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다 한산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인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 강선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여성들이 애를 안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사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여성들이 뭐 가사노동의 분담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양성평등의 또 지금 이 상당히 지금 이거 문제의 차별성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놓여 있는 그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단순하게 예산을 늘려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공통의 인식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협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돈으로 모든 것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아마 그때 상당히 비판의 주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을 좀 먼저 지켜온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서 젊은 세대들 보면은 남녀를 떠나서 미안하죠. 이거는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게 지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시대 상황을 만들어서 물려줬다라는 이 후세 세대들한테 물려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참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자고 예산으로 아동수당 가리지 않고 10만 원씩 주기로 예산 통과됐다는 소식 전하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이렇게 됐는데요. 정작 국회 지금 로텐다홀은 난데없이 단식 농성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야3당은 이 거대 여야 일당들의 예산 통과 합의를 야합의라면서 거칠게 반발하며 단식 논성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 국회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밀실 야합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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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야3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배제한 채 예산안 합의를 강행한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원칙을 저버린 야합을 했고 두 당의 공조는 결국 적폐연대라고 몰아쳤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양당의 짬짬이가 진행돼 왔고 결국은 오늘까지 두 당 간의 야합으로 예산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기득권 야합 연대를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방적인 예산안 합의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야3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두 당의 이러한 민낯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규탄하고 끝까지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행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3당은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도 불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원칙을 수용할 때까지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선거제 논의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유, 국회 모습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험악합니다. 서 변호사님 어제 국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셨어요? 제가 국회에서 발제했고 봤습니다. 예. 보셨어요? 예. 저 단식 농성 하는 단식은 못 받고 이게 그 집회하는 농성하는 거. 예. 그러면 이제 밤새 쓰니까 또 날도 추웠잖아요. 난방 한다 그래도 추울 텐데 그럼 밤에는 못 받는데. 예. 아니 제가 국회에서 이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탁 야당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일단 두꺼운 매트리스 스티로폴로 된 거 그거 깔고 담요 깔고 침낭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그만 손난로 놓고 이제 딱 이게 매뉴얼이 있거든요. 근데 뭐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지금 저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예산이 연계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 처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야3당이 저러는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손학규 대표 연세가 지금 그렇죠. 71살이시잖아요. 예, 상당히 고령인데 건강 걱정되는데요. 예, 근데 단식 이제 시작하시면은 손학규 대표 성격상 한 번 시작한 단식을 저렇게 쉽게 물러나실 분도 아닌데 그 정도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절박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야3당은요. 정당의 존속이 달린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이나 특히 민평당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의당은 또 다르지만 이 두 당은 이게 상당히 끊임없이 지금 분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논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선거구제가 안 바뀌면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게 생존에 달린 절박한 문제로 따라서 이게 그 단식 농성까지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그럼 바른미래당은 이대로 선거 치르면은 당이 없어진다라는 절박함이 있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승승장구 해왔지 않습니까? 정의당이요. 예를 들어 그 20대 총선에 보면 결국에 국민의 지지는 한 10% 가까이 돼요. 10% 됐는데. 근데 정당 의석 비율은 2,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2%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정의당도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저분들에게 단식하면서 예산이 밀실 야합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저희가 토론했지만 예산안 합의 내용은 상당히 좀 평가할 만합니다. 밀실 야합이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은 연동형 비례. 이걸 이게 안 준 걸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예산안하고 선거구제가 이게 연계시킬 사안인가.
이런 것도 이게 청산돼야 될 국회 적폐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제 개편과 예산을 연계한 야3당의 저 농성은 뭔가 핀트를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부당 결부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법에서 중요한 게 관계없는 걸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이게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산안은 절박하게 통과시키고 연동형 비례제는요. 앞으로 이게 논의가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게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할 것인가. 또 이게 의석수는 늘릴 거냐 말 거냐. 또 이게 비례하고 지역구는 이게 1대1로 할 거냐 2대1로 할 거냐. 이런 게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권에서는 이해관계는 이해할 만한데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선거제도와 예산 통과를 연계시킨 거는 왜들 저래 이렇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저는 이게 예산안은 통과시켜 놓고 지금이라도 이게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이게 나은 방안이 있는지 뭔가 이게 논의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이정미 대표도 그렇고 정치 하루 이틀 한 분도 아닌데 그 계산 안 했을까요? 저 어떻게 보세요, 차 교수님? 조금 변호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일종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국민의 밥그릇을 지금 그래 담보로 삼느냐, 그래 담보로 삼고 지금 투쟁을 하냐는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만큼 아마 야3당은 절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3당의 당리당략이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현행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 소선거구 제도가 갖고 있는 이런 모순이 상당히 또 크다는 부분도 우리가 절대 이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느 특정 정당이 49%를 득표하더라도 단 한 석도 못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소선거구제도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렇죠. 이야기하면 승자 독식이니까. 승자 독식이니까. 한 표라도 이기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는 거니까. 사표가 되는.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49%의 민심이 사장될 수 있는 이런 선거제도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그 야3당은 자신들의 생존도 달려 있겠지만 그러나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 부분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상당히 좀 그 활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걸 지금 이제 그 예산을 아마 일종의 연계를 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지 않으면 국회 그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가 아니라 어제 여야 그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일종 다음 지금 정치개혁 특위가 지금 그 가동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우리가 담겠다 정도만 1000명만 해주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국회 예산은 통과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 야3당이 상당히 많이 후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그리고 또 윤호중 사무총장 그 김종민 정계특위 간사가 회의를 해서 거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또 지금 요구 조건이 뭐냐면 그걸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로 하자. 농촌 같은 경우 소선거구를 하더라도 도시는 다른 형태로 하는 인식의 또 조건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첨예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그러진 측면이 있는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야3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야3당의 좀 처지가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야3당이 주장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실시돼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학술적 영역으로 가면은 선거제도가 뭐가 바람직하냐로 가면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뭐 저도 한마디 좀 보태자면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예산안과 연계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하기는 한데 이번 기회 놓치면은 민주당이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약속만이라도 좀 해주라. 그러면은 연계 안 하고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양당이 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냥 뭐 돗자리 깔았다는 건데요. 강 부대변인님, 캠프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좀 정의당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입으로 또 캠프의 입으로 선거구제 개편,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왜 이거를 없었던 일로 안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바꿔서
이 기득권에 집착을 하느냐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 강변인 대변인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게요. 예. 민주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뭐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재원 교수님 대표는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 강론에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희 민주당도 그 지금 현재 선거제도가 가진 어떤 뭐 대표성이나 아니면 비례성에 대해서 그 정당이 가진 득표율과 의석수가 좀 모순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에 네. 있어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 대통령제랑 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한다고 할 때 이거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그러면 개선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강론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네, 그 네. 전에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제가 실시가 된다면 필연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그런 국민적 반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아직 굉장히 충분히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국민적인 저항이나 아니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논의의 과정이 없이 이런 연동형 비례제를 그 국회에서 먼저 나서서 논의를 하고 그 심지어 네. 예산안과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이 맞냐. 이 선거라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자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그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그 민심을 잘 대표를 하느냐, 대의를 하느냐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회귀해서 생각을 하면 그 득표율이랑 의석수가 모순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예, 이 강론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자는 것이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논의를 하자면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거 역시 지금 야3당에서 주장하는 이제 반론이니까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총선 치르기 1년 전에는 그렇죠. 완비가 돼야 된다며요. 네. 그러면 내년 4월이 데드라인이고 내년 4월까지 이걸 바꾸려면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지금은 이게 약속이 돼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의 지금까지 나온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강변 대변인 말씀처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안 하겠다라는 의지다라고 지금 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단식을 하고 좀 들어놓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 의지가 정말로 있긴 있는 겁니까? 네, 분명히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이 선거제를 개편을 해야 된다. 좀 개선할 점을 분명히 있다는 거에 필요성은 대해서는 느끼고 있다. 네,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2020년 4월이 총선이니까요. 그러면 예. 2019년 4월까지는 최소한 이 법이 마련이 돼야 되는 되는데, 것이죠. 예. 그래서 어제 그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그리고 김종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종민 의원 네. 이렇게 그 논의를 한 결과 그 지금 정개특위를 연장을 해서 연장해서 하자.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가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그 야3당에서 민주당을 예. 공격을 하듯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 선거제를 개편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하, 당의 공식 입장은 안 하겠다가 아니라 예산하고 연계하는 거는 하지 말자. 네. 예산은 일단 예산, 선거는 선거니까 따로 가자라는 거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서 변호사님 뭐 이거 좀 그 직설적으로 좀 여쭙자면 예. 여당인 민주당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되면 무조건 손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그 본전 작년 이게 20대 총선 보면 예. 20대 총선 이 득표율을 대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자유한국당은 잘해야 본전, 예.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이게 25% 얻었죠. 예. 만약에 국민의당도 25% 얻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제1당이 된 거예요. 네. 따라서 이게 민주당은 만약에 31석이 이미 이게 지역구에서 초과해버린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민주당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럼 민주당 표를 극단적으로는 정의당에 나눠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민주당은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자유한국당은 33%를 얻었기 때문에 예. 한 석이 초과된 지역구에서. 네네. 따라서 이게 가장 피해가 지금 여당이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낮을 때는 또 이게 좀 도입할 듯이 하다가 네.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뜨고 있잖아요. 예. 이러니까 또 반대하는 분위기가 생기는데 저는 이게 정당의 지지율을 떠나서 뭔가 이게 국가의 100년 대계에 어떤 제도가 가장 좋은가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저번 방송도 말했지만 예. 독일은요. 예. 바로 이게 의원 선거가 집행부, 행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의회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죠. 그다음에 연정이 돼 있잖아요. 예. 독일은 기본적으로 내각제고 네.
다당제이기 때문에 연정이라는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미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고 여당이 그렇게 되면 영원히 여소야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말씀 저는 문 대통령이요 당선됐잖아요. 41%로. 예. 근데 그때 민주당이 25% 얻은 거예요. 그럼 이게 국회 25%로 되느냐? 근데 내년 또 이게 선거하면 레임덕이 오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의회하고 행정부에게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지. 무조건 이게 지금 권력 구조를 그대로 두고 또 이게 소선 구조를 그대로 두고 연동형만 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라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다고 여러 차례 밝히셨으니까 그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뭐 주제 자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지금 이게 아니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야 3당이 저렇게 단식하면서 들어놓은 이 상황, 이거 해결이 어떻게 될까요? 예산안은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거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 없죠. 그렇죠. 그럼 오늘 무조건 되는 거죠. 최소한 내일 새벽에는 되는 거죠. 내일 새벽에는 아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된다 보는 거고. 예. 그럼 저 들어넣어 있는 야 3당의 농성도 그냥 명분상 또 통과되면은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앞서 근데 강선우 그 부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비례성을 확대하겠다는 그러니까 원칙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도는 뭐 천명을 하고 네. 그렇게 정개특위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소선구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단점을 어떤 식으로 시정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정개특위를 좀 연장을 해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조금 더 진입할 수 있는 식으로 가자고 아마 달래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정치적 돌파 타협의 가능성은 또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금 선거제도 관련해서 지금 막판 또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여야의 정치력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봅니다. 걸어보는데 어제 상황은 제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정치에 있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이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일종의 정치의 비정함, 정치의 몰염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셈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야 3당이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가면 그냥 두고 갈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뭡니까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민생개혁 입법 그 법안들이 남아 있는데 이 지금 선거구제 이 비례대표 제도로 비례성을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 3당을 달래고 그래서 포용해서 가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야기했던 협치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의 건강을 살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좀 더 정치적 고용과 아량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들어놓은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저분들을 야당을 설득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약속을 해서 빨리 저걸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강 대표님 기본적으로 동의하세요? 이게 민주당이 이걸 풀어야 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여당이니까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여당이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뭐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라기보다 어쨌든 그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거는 최종적으로 가서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여당이 야 3당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개특위를 연장을 한 면에서 있어서 다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그 강론에 있어서도 그렇게 합의가 충분히 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이 대목에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는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흘러나왔던 얘기는 권역별이다. 그 얘기 아니었고 6개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거였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이도 저도 아니고 아예 도농복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알듯말듯한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혼재된 디테일한 안을 가지고 설득이 될까요?
그 민주당의 입장은 그 전국으로 만약에 이거를 그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면 전국 단위로 한다면 이게 과연 그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그 권역별로 나누었을 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의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그 어떤 뭐 득표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그런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간다면 그 점까지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 민주당이 그 이 정개특위 연장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야3당도 함께 와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함으로써 이 문제는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 단위냐 6개 권역별이냐 권역별이냐. 이거는 미시적인 문제니까 일단 저 옆으로 돌려두고 일단 하여튼 농성 풀고 정개특위 연장해서 회의부터 하자. 이런 의미, 이런 입장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손학규 대표가 지금 그 고령에 지금 단식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런 예. 상황에서 저는 여당이 손을 내밀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 말씀하시고 손학규 대표 지금 단식 비장한 표정으로 하는 저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서 변호사님,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반 의견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손학규 대표 저 단식 풀려면 명분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저 농성 풀고 이 협의 시작할까요? 저는 이게 그 명분을 뭐 풀려면 바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들은요 항상 이게 그 본인들의 밥그릇, 본인들에게 이해관계를 제일 우선하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그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거든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협상을? 그건 이게 뭐 설득하겠다는 거 권역별로 아니에요? 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안 하는 거와 똑같다 봐요. 한번 보세요. 그럼 손학규 대표 입장이나 이정미 대표 정의당 입장에서는 권역별 연동형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협상의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권역별은 의미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뭡니까? 바로 이게 전체 국민의 정당 지지도하고 의석수를 일치시키죠. 그런데 권역별로 가면 전체 국민의 지지하고 의석수가 이게 일치가 됩니까? 그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확률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절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역별로 가면요. 영남권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게 지역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많이 이기겠죠. 그럼 이게 권역별로 가면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비례 다 가져가겠죠. 영남권에서. 근데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져올 의석이 있습니까? 호남에서 이게 2등도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자유한국당도 절대 안 받고요. 정치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어떤 단식을 이게 줄 게 없을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여당이 설득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시네요. 차 교수님 뭐 아니 근데 뭐 지금 오늘 당장 그런 강론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지금 토론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어제 홍영표 대표가 정확하게 한 워딩을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연동형을 포함해서 대표성,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저 협상하겠다라는 약속은 그렇죠. 한 거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동형을 포함해서 대표성,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의 개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원칙 정도만 천명을 한다고 한다면 양당의 그러니까 지금 그 단식하고 계신 두 그 야당의 대표들도 저는 뭐 나름대로 명분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권역별이냐 아니면 전국 단위냐 이 부분은 그건 차후의 문제라는 것이고 지금 비례대표 그러니까 비례성의 확대라는 원칙만 어느 정도 합의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그 단식하고 있는 두 야당의 이 그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태각의 명분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정도 약속, 그러니까 논의하겠다는 약속만 해도 농성 풀 명분이 충분히 된다라는 말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손해가 날 거기 때문에 안 할 거라는 말씀. 이게 팽팽한데 좀 지켜보죠. 근데 저는 지금 좀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회 로텐더홀 아닙니까 지금? 국회 한 가운데잖아요. 이거 만약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서울답방을 한다면 국회 가서 저 연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서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김정은이 온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저는 이게 손학규 징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손학규 대표가 중요한 결단이나 뭔가 중요한 행동을 할 때 뭔가 이게 다른 사건이 큰 사건이 터지는. 따라서 저걸 보고 어떤 분들은 여기 김정은 방문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논란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정은 서울답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날짜만 안 나올 뿐이지. 만약에 온다면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임박해서 발표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한 달 뒤, 두 달 뒤가 아니고. 근데 지금 뭐 로텐다울에서 지금 그 농성하고 있는 야3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손학규 대표는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죠. 수용하는 예.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에서 국회를 가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명분이 될 수도 있겠네. 평화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쌍수를 들어서 항쟁을 하겠죠. 예, 그러나 예.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의사일정에 합의를 해서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즐거운 정치적 상상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건 야삼당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태도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진행자로서 과도한 상상력을 해서 과도한 상상력에 입각한 질문드린 걸로 제가 넘어가고 잠깐 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손학규 대표의 저 단식 농성을 간단치 않은 걸로 지금 자꾸 정치권에서 보는 이유가 손학규발 정계 개편, 내년도로 예정되고 있는 야당발 정계 개편의 움직임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데, 강 대변인님 저 대선 치르시고 이렇게 쭉 문재인 정부 1년 반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 거를 보면서 지금 야당들이 지금 다당제 체제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이 계속 이 상태로 좀 유지돼서 다음 총선 치르겠 거라고 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야당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합집산 합종연행이 돼서 정계 개편 하고 난 다음에 후년 총선 치를 거라고 보시는 쪽이십니까? 지금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보수가 그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뭉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보수 대통합.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동시에 바른미래당 의원들과도 뭐 접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 부대도 품겠다, 안철수도 품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시기든 그 합종연행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듭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진짜로 자유한국당 입당해요? 그런 얘기 소문 돌죠. 저는 이게 입당할 걸로 봐요. 소문 확 돌았죠 지금. 예. 정계.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올 거라는 거고 손학규 대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속으로는 그냥 엄청 화가 많이 나셨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갈 것 같아요? 예, 이현주 의원이나 예. 또 이게 그 뭐 하태경 의원, 또 이게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에게 합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이번에 원내대표하고요. 예. 그다음에 2월달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게 누가 당권을 잡느냐. 예. 예를 들어 이게 복당파 있잖아요. 예. 뭐 복당파니까 예를 들어 이게 김학용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원내대표에 이런 분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당대표에 뭐 오세훈 이런 분이 된다면 그럼 이게 친박들은 일부 이게 떨어져 나갈 거예요. 친박들이 떨어져 나가서 TK 중심으로 새로 당을 만들고 친박 신당 만든다는 얘기예요? 복당파가 완전히 당을 장악하면 그럼 이게 분열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게 그 나눠 가지면요.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연합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된다거나 또 이게 그 황교안 대표라든지 뭔가 이게 잔류파 이분들에게 당권을 잡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게 분열보다는 좀 이게 통합으로 가지 않을까. 따라서 이게 전당대회 누가 당권을 잡느냐. 그러니까 이게 복당파냐 아니면 이게 잔류파냐. 이게 아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그냥 은근슬쩍 황교안 총리 얘기를 확 하는데 황교안 총리 자유한국당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요. 바로 이게 입당하고 저는 이게 전당대회 나갈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당대회는 나경원, 황교안 연합군하고요. 그래서 나황 연합군 얘기가 그거군요. 그렇죠. 나경원, 황교안 연합군하고 오세훈, 김학용 연합군의 싸움이다. 이런 이게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런 구도로 이게 가서 개인적 예측입니다. 결국은 탈당파와 복당파의 싸움이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쪼개질 가능성,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바로 이게 친박 비박은 이제 그 프레임을 버리대요. 제가 보기에 그 이제 복당파 잔류파가 정확하고 예를 들어 친박 중에도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그 복당파하고도 친한 분도 있고요. 특히 홍문종이나 서청원처럼 골수 친박도 있고요. 따라서 이게 친박은 분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복당파와 잔류파 이게 정확한 분류로 봅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친박계의 지금 중진이라고 하는 홍문정 의원이 당 바깥에 친박 신당 실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본인의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근데 그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태극기 부대가 실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서 뭐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뭐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태극기 부대의 상당수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시 또 이 당원으로 또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0,000명 들어왔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단은 지금 바깥에 있는 친박 세력이 과연 얼마만큼 그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는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그 분수령이 될 것은 지금 그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소위 말하는 복당파 비박계인 김학용 의원이 많이 당선될 경우에는 친박계 이탈이 저는 뭐 가속화되면서 원내 바깥에 있는 친박당이 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지금 잔류파이고 상당히 그 친박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내년 2월에 예정되고 있는 지금 그 전당대회 때 저는 뭐 한교안 전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이 의원이 아마 그 당선되는 걸 보면서 아마 이 그 한교안 전 총리가 아마 교체를 저는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나황연합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친박계 입장에서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깥에 있는 친박계가 오히려 당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느냐 또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로 친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친박 비박 싸움이 불가피하게 벌어져요. 이거는 오히려 정반대편에 계신 우리 저 민주당 출신이신 저 강선우 대변인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원내대표 누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개인적인 전망만 딱 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나경원 의원 이번에 3수인데 3수. 원내대표 3수. 4선 의원.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 대화를 하던 중에 그 나경원 의원이 친박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그 당시 그 당이 쪼개질 당시에 지금 현 상태로는 새누리당과 뭐 함께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본인은 지금 그래서 중립이라 그러잖아요. 중도라고. 그때 함께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그럼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계시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당에 남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친박인지 비박인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나경원 의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일단 이게 모든 선거 중에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게 원내대표 선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게 그래요? 투표자가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또 이게 개인적인 친분이나 여러 가지 좌우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하나님만이 알 정도로 다 배지들이니까 예측이 어려운데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나경원 의원이 유리합니다. 그럼 이게 왜 유리하냐? 근거는 옛날에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 나왔을 때는 바로 이게 홍준표와 김무성의 연합군입니다. 바로 이게 전폭적인 비박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학용 의원은 김무성계의 지지는 받아요. 왜냐하면 김무성계니까. 홍준표계의 지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비박의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에게 개인적인 인지도 플러스 또 이게 친박이 숫자적으로 이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도 좀 이게 늘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시대 변화를 보면 나경원이 좀 더 이게 유리한 게 아닌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셨고 선거라는 게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구도가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년 2월 달로 예정되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예측까지 감안한 지금 고차 방정식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좀 잘 지켜보시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정치 얘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건 꼭 짚어봐야 돼요. 오늘 혹시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있다 없다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 여론이 지금 상당히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여야가 외면하기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 저는 이게 없다고 보는 게요. 항상 이 국회는 기승전표 그래서 이게 표를 보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통과시켜 주면 유치원이 이게 표를 다 읽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저는 가능성이 없다 봐요. 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통과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의지가 있죠. 지금. 네네. 그래서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안과 박용진 안과 자유한국당 안의 쟁점만 딱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돈에 대한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형사처벌 조항을 넣을 거냐 행정처분만 할 거냐 사유재산 논란 때문에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지금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바른미래당의 임태원 의원이 내놓은 그러니까 중재안이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중재안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저는 보시는군요. 합리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억셉트했죠. 민주당은 사실상 받아들인 거예요. 했죠. 저 안을. 예. 예. 그리고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뭐 지금 기승전 표라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이 표가 지금 그 유치원 원장님 표만 계산하면 그건 착각이죠. 그렇지. 반대표도 엄청 많은데 아니, 엄마들 표가 얼마인데. 표가 훨씬 더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마키아벨리 이론에 의하면 이게 전적으로 국민 다수 견해는 찬성해도 이건 잊어버려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유치원들은 끝까지 이게 그 감정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저 이제 유치원법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뤄야 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안과 연계돼서 같이 민생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오늘?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가능성이 있다군요. 지금 그런데 2대1로 좀 된다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 예산안 처리와 함께 가장 관전 포인트가 유치원 3법 통과되느냐 여부인데요. 아직까지 여야가 지금 치열하게 지금 이 협상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권 얘기 오래간만에 좀 나눠봤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강선우 부대변인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과 검찰 사이의 이견이 간극이 매우 크고 언론마다 평가가 제각각입니다. 이 소식 전해 듣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은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관여 범위와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나 넓은 범위의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등으로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10시간 안팎 대기하던 두 전 대법관은 새벽 1시 넘어 풀려났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양 전 대법원장이랑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법원이 두 전 대법관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부족을 지적한 만큼 검찰은 관련 부분 수사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뉴스의 중요한 핵심과 본질만 콕 찍어서 따라가는 이슈 따라잡기. 오늘도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지난번에 오랜만에 나오셔서 오늘 두 번째 모셨더니 시청자 댓글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얼굴 모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 친구인가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또 나와주셔서. 자, 법조계에 마침 이제 이렇게 큰 사건이 왔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이니까 제가 좀 일반인의 언어로 이게 뭐 기자들 이 방송을 봐도 잘 모르겠고 읽어보면 더 모르겠고 법관들 하는 얘기, 검사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건 일반인의 질문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님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죄는 있는데 구속할 정도는 아니란 뜻입니까? 그 죄 자체가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낸 기각 사유에 보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뭐 관여 정도라든가 뭐 관여한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혐의에 대해서 그 소명이 충분해야지만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검찰에서 발끈했던 거는 임종헌 전 그 처장 그러니까 이 대법원 안에
법원 행정처가 있는데 거기에 차장이 있고 그 예. 위에 처장이 있고 그 위에 대법원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법부의 어떤 행정과 관련된 일, 행정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좀 정치를 한 걸로 보이는 거죠. 예. 예. 그거를 이 법원 행정처에서 했는데 그 차장인 임종원 전 차장은 구속이 됐어요. 예. 그리고 기소가 됐어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위에 있던 예. 처장인 이 두 사람 박병대 전 대법관이라든가 상관, 직속 상관. 예, 직속 상관 두 사람이 그러면 구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선 발끈한 검찰은 거고. 그렇게 주장하고 예,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영장 기각한 판사들의 판단은 기록으로 봤을 때는 그 공모 관계가 예.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없다. 예. 뭐 도주 우려는 아니 뭐 도주 우려야 뭐 두 분 뭐 대법관까지 지내신 분들이 그 얘기야 뭐 하나만한 얘기일 것이고 다만 범죄 혐의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그 밑에서 행동대장으로 실무를 맡아서 일을 했던 임종원 차장은 구속 발부가 됐는데 영장이 바로 직속 상관들은 이 연결고리가 소명이 안 됐다? 이 부분에서는 좀 여전히 좀 그 이 일반인의 법 감정과 실질적인 법과는 좀 괴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범죄 구속 요건이 안 된다. 죄는 부적절한 일은 분명히 저지른 것 같은데 범죄 구속 요건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는 왜 나와요? 그게 이제 직권남용. 예.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건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제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직권남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예. 이거는 그 직무 범위 안에 속한 일이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직무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부터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부적절했지만 죄는 아니다라는 그게 뭐 반박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직권남용 법리 자체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그 대목만 가면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국민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이해를 해줄까? 국민들 대다수가 그냥 그럴만하구나. 부적절하고 뭔가 잘못된 일은 했는데 그게 죄는 아니라는구나라는 그 대목에서 이게 잘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듣기는 해요. 그거 플러스 또 하나는 이제 재판 거래다 이렇게 이제 예. 저 언론에서도 표현을 하고 예. 그러면 재판 거래면 어느 범위까지가 그러면 재판 거래로 볼 거냐? 이게 유무죄가 바뀌거나 뭐 승소 패소가 바뀌는 것만 재판 거래인지 아니면은 지금 경우에는 그 절차적으로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만납을 한 것도 재판 거래로 볼 거냐? 예, 뭐 이런 거부터 또 하나는 사법부는 그러면 정치 행위를 전혀 못하는 거냐? 이게 뭐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청와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럼 이거를 뭐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좀 원론적인 질문도 하게 되는 게 그럼 저도 그러면 원론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사법부는 이런 일을 겪고도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청와대 비서실장 만나시고 외교부 만나시고 변호사 집무실로 불러서 그 해당 변호사 만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기겁을 하고 안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럼 잘못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안 그러겠다 그러는 얘기인즉슨 전임자들이 했던 일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잘못된 게 그러면 형법을 들이대 가지고 무슨 법 위반을 했냐? 이렇게 단죄하는 거 하고 예. 상당히 처신이 부적절했다라는 거 하고는 좀 혹시요 대한민국 법에 사법부에 관한 한 설마 이런 일을 저지를까를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범죄 요건을 형성하는 법을 못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립 의무라는 게 그게 대개는 선거에만 들이대죠. 그런데 지금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 집무실에서 뭐 그 외에 한 3차례 만나서
본인은 그거는 정말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그거는 만약 거기서 돈이 오고 갔다든가 아니면 그 후에 그러면 영락 없는 뇌물죄지만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에도 거기서 어떤 돈 문제가 거론이 됐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걸 떠나서 사법부가 신뢰를 잃는데 이분들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거죠. 그러네요. 자, 어찌됐든 이건 이제 국민들은 이제 이걸 현실이니까 실화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구속돼서 지금 입 다물고 계시는 임종원 전 차장만 억울하게 됐다라는 법조계의 평가도 있기는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 구속 기간이 이제 6개월이죠. 그러면은 1심에서 그 사이에 판결이 선고는 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그 부분을 다투는 거죠. 직권남용의 법리를 다투는 거고. 이 임종원 처장이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해하고의 지시라든가 보고하지 않았다. 지시받은 바 없다. 이런 공모 부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제 이 기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 몫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옳다 틀리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 빼고 딱 법적인 절차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검찰 재청구할까요?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할까요? 저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몇 차례를 했었죠.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 우리들끼리 그냥 업계들 얘기로 보면 꼬린 될 때까지. 그때는 정말 얄미운 국민 밉상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두 대법관에 대해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렇게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거는 나온 거는 검찰에서 나온 얘기일 거 아니에요. 리크가 됐다면 검찰에서 됐을 거고. 그거는 목적은 목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좀 껄끄덕 한번 걸리기는 했지만 재청구보다는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더 주력을 하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법조계에서는 박병대 고용한 불구속으로 가더라도 양승태 대법원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치로 바로 직행할 거다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 변호사님들이 대충 그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말고 한번 어떻게 가다는지 한번 같이 좀 지켜보시죠. 자유한국당 얘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얘기보다는 강연재 특보 같은 경우가 요새 홍준표 전 대표 옹호를 많이 하고 있어요. SNS에 유독 저한테도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당내 안팎에 있는 어떤 특정인들을 이렇게 해서 공격을 강하게 하시던데 요즘은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하고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지금 얼굴을 마주본 설전은 아니고요. 요즘 계속 SNS를 통해서 설전을. 근데 왜 인간적인 도리 얘기가 왜 나오죠? 나머지에 좀 이렇게 거친 표현은 제가 방송이니까 좀 생략하더라도 왜 하태경, 이준석이 왜 인간적 도리 때문에 강연재 특보의 공격을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홍준표 대표의 이제 컴백, 현실 정치로 내가 다시 복귀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보니까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가 본인은 이미 죽은 정치인으로는 죽은 건데 그걸 본인만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왜 강시라고 있잖아요, 영화. 죽은 시신이 뛰어다니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를 두고 강시 정치를 한다고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했군요. 그렇게 이제 좀 심하게 표현했죠. 비유법이지만은 좀. 그럼 이준석 최고는 뭐라? 근데 이준석 최고는 또 홍 전 대표의 복귀를 환영하는 인파의 90%는 민주당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보수를 위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낫다는 식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체코 방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방문에 대해서 왜 갔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홍준표 대표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면서 길 잃은 좌표를 잘못 찍은 평이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폄훼를 했어요. 홍 전 대표의 SNS 활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키드. 왜 홍준표 키드냐면 이제 홍준표 대표 시절에 이제 공천을 받은 거죠. 보궐선거에 노원병에 서울 노원병에. 그래서 홍준표 키드가 됐는데 이것도 좀 어느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으면 무슨 키드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너무 이렇게
개파 쪽 아니면 공천이 그렇게 꼭 무슨 어느 대표가 찍어서 하는 것처럼 잘못 비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정치적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와 개인적인 인연들만 놓고 보면 뭐 하태경 의원의 저 거친 발언도 강시 정치, 뭐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시체가 됐다는 둥 강시라고 그러니까 뭐 기분 좋은 거는 아닌데, 자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이른바 논평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대변인들, 저 같은 이 방송 진행자들, 기자들, 자 이런 사람들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얘기 나온 김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정확한 어디까지가 해악이고 어디까지가 풍자고 어디까지가 막말입니까? 듣기 편하고 듣고 나서 이제 남는 게 있으면 저는 그거는 좋은 평인데 그게 아니고 저 불편하다. 뭐 저 사람들 또 왜 저래? 이라는 평이 나오면 그거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거든요. 원일희 기자님 저 패널로 하실 때 그때도 인기 많으셨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게 우선 전달되는 그 정보, 팩트 정리가 너무 쉽고 내가 궁금했던 걸 잘 풀어준다. 그리고 평이 객관적인 것 같다. 저는 그런 거는 어떤 그 양극단에 있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아니 저희는 이제 언론의 입장이니까 객관과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치인들은 강현재 특보 같은 경우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홍준표 대표도 정치인이고 정치인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주장을 할 때 어느 선을 넘어서면 막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정치인들끼리 좀 뭔가 좀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온전히 느낌이잖아요. 느낌. 근데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하자. 상식과 느낌. 근데 그거는 공유될 수 있는 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국민적 상식이 존재한다. 저는 그럼 먼저 이 원천인 홍준표 대표부터 이 막말의 선을 좀 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절해 주셔야 후배 정치인들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요즘에 나오는 이런 그 좀 듣기 불편한 이런 평들, 특히나 SNS를 통하거나 어떤 이제 방송에서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야 되고. 관심을 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체급 부풀리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센 사람하고 붙어야 되는 거고. 붙어서 그게 언론에 나오면은 자기의 정치적 존재감이 더 높아진다고들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게 좋든 나쁘든 굉장히 그 이슈 메이커고 관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홍준표 전 대표를 상대로 해서 계속 이런 평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뭐 홍문종 의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평을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거는 이제 관심 끌기다 저는. 그리고 그거는 결국 제 자기 정치인데 문제는 이게 생산적이냐는 거예요. 저 세 분이 다 뭐 범보수 쪽 분들인데. 맞아요. 이게 그러면 범보수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지금 생산적인 소위 토론이냐 이게. 그건 아니고 이거는 말싸움이죠. 토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젊은 후배 정치인들의 이 단어들이 제가 차마 이 방송에서 전해드리기가 부적절한 용어들이에요. 저렇게 다. 근데 저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반응하고 언론이 기사를 써준다고 생각하는 건 저건 오산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근데 또 저렇게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또 우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만하시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저기 유튜브 방송 이제 곧 시작하죠. 이름이 홍카콜라. 그게 이제 사이다 발언 이런 말 하죠. 톡 쏘라. 콜라처럼 쏜다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콜라로 해서 언제 시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국하겠다고 저렇게 예고를 했고 그 화면에 그 스틸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이 저기 영국의 저 2차 대전 때 그 영국 누군가요? 갑자기 저 수상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옛날 처칠 흉내 내신다는 거예요. 그 벤치마킹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좀 남북 문제, 북한 문제에 주력한 그런 지금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보여드리면은 오히려 더 홍보해드리는 것 같아서 정치적 관심은 끌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진짜 시원한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치권에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 얘기를 좀 여쭤봤어요. 저도 고민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정치권의 언어 순화 이거 정치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 좀 지도 편달 좀 해주십시오. 변호사님께서.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 이구 동성으로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이 훨씬 더 어렵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 3당은 물론 절박합니다. 정당 지지도는 6, 7%, 많게는 10%까지 받는데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에서는 득표수의 절반도 의석수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민주당과 한국당, 지역구 반반씩 나눠 먹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물론 최상이겠지요. 정당 지지율과 연동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숨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동형 도입되면 최대 수혜자는 이른바 친박당 출연이랍니다. 현재 태극기 부대 열성 지지층 보면 다른 군소 정당보다 의석수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답니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원치 않는 구도입니다. 이런 복잡한 방정식 속에 손학규, 이정미 두 야당 대표 당식 농성, 목숨 건달한 살벌한 의지까지 다지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야당발, 특히 박근혜발 정계 개편, 시끄러우는 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민생이나 경제 걱정보다 이게 우선될 게 분명한 것이 저는 진짜 더 큰 걱정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